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사회자가 소개하신 것처럼 외교관 생활의 40년 중에 나머지 7년을 다자 외교, 유엔 외교 현장에서 본부에서는 차관으로 다자 외교를 책임을 졌고 마지막 3년은 유엔 현장에서 유엔 외교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이제 한 30년이 됐죠. 31년째인데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유엔 외교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지금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누가 한번 손 들어보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남북 관계. 네. 또, 네. 저출산. 또. 뭐 하여간 일리 있는 답변드리고, 제가 나이가 좀 들수록 또렷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게 뭐 정치 문제가 됐든 경제 사회 문제가 됐든 아니면 외교 안보 분야의 문제가 됐든 그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과 해법은 다 우리 사회 내부에 있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게 나이가 들수록 드는데, 예를 들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외교의 가장 큰 도전적 과제는 미중 전략 경쟁,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좌표를 설정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헤쳐나갈 것이냐, 그리고 남북 관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그런 크게 보면은 당면한 여러 가지 세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한미 한중 미중 관계 속에서 한미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한일 관계는 과거사의 족쇄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는 그런 모습을 지난 몇 년 동안 보이고 있고, 또 세계가 질서가 완전히 요동을 치는 그런 대변환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전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남북 관계에 매몰돼서 소비했던 또 지난 몇 년간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의 그 이분법적 사고, 진영 논리, 그리고 닫힌 문화, 그리고 도덕 논쟁에 휘둘리는 그런 모든 담론, 이런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이 유엔 외교, 다자 외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남북 관계가 어떤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인 우리나라의 성장에 큰 장애 요인일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그 모든 건 하나의 지엽적인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도전적 과제의 중요한 한두 가지 어떤 특정 문제이고, 그 본질 바닥 속에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인식의 수준, 양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특징 지으는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적 토양, 그리고 정치적 생태계, 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외교 안보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단계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가 갈수록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유엔 외교, 다자 외교는 외교에 크게 분류를 하면 하나는 양자 외교고 하나는 다자 외교라고 분류할 수 있겠는데, 약에 비유하면은 양자 외교를 양약의 처방약이라고 한다면은 다자 외교, 유엔 외교는 한약의 보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튼튼하게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이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지키려면 계속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당장 나한테 이득이 오지 않더라도 뭔가 체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튼튼한 기초 체력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러려면 보약을 가끔씩 잘 먹어둬야 되잖아요.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가끔씩 보약도 먹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건강을 체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보약을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것도 우리의 사고 인식의 어떤 양태하고 관련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양약은 아프면 먹으면 금세 아픈 게 낫고 또 질환이 치료가 되는데 한약 특히 보약은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먹어도 별로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먹는 둥 하다가 또 끊고 또 아프면 또 한번 먹어보라 그러면 또 먹어보고 그러니 이게 효과가 체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냐 외교라는 건 양자외교건 다자외교건 회임 기간 (pregnancy period)라는 이 회임 기간이 길어서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게 외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다자외교는 양자외교보다 더 그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에 차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동안 싱글 이슈 델리게이션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아니면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인식과 수준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로서 어떤 커다란 역할을 할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선진국이 됐다는 갑작스럽게 선진국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고 또 작년에 엉크타드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시켜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치 갑자기 우리나라가 엉크타드 결정에 있어서 선진국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국제사회, 국제 무대에서는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기대를 받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그런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수십 년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국민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가 하면 그럼 외교부는 다르냐? 외교부 내에서도 다자외교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당장 시간과 뭐 에너지를 투자하면은 뭔가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회수되는 이익이 없으면은 투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가 꺼려지니까 결국은 인력도 그런데 투입이 덜 되고 시간도 짧게 투입되고 그러니까 결과가 또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또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냉소적 시각을 극복하는데 외교부가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을 보면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면 정치권과 언론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국제 관계에 관한 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만한 국력을 가진 나라 중에서 국제 이슈에 대한 커버리지가 5%도 안 되는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 신문을 맨날 보면은 모두 국내에서 지지고 볶고 갈등 분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뭐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식에 대한 이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정리하는 그런 뭐 기사라든가 심층 취재 기사 같은 거 저는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요새 와서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게 조금 언론에 회자되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수많은 이슈들이 국제 무대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유엔에서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이슈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게 국민적인 그 지지를 토대로 국가의 확고한 입장으로 세워지기 어렵고 또 뚜렷하게 우리 입장을 내세워서 부각시켜서 언론에 아니면 외교 무대에서 어떤 자산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언행과 결과는 국민적 인식과 사고의 수준에 함께 연동돼서 가는 것이지 국민들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져 있는데 외교만 앞서갈 수 있는 어려운 것이고 외교는 뒤떨어지는데 국민 인식만 앞서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한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동굴 속에 옛날 원시인 시대 신석기 구석기 시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모닥불에 비친 동굴 벽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세계의 모습인 걸로 착각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비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그런 모습 그게 세계의 모습인 걸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미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 이상으로 확대 발전되어 있고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도 우리가 보는 우리의 자화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굴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탈피하지 않으면 그런 질적인 도약을 이뤄내기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10년을 유엔의 수장으로 지내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반 총장님의 업적에 대해서 심층적인 취재를 한 기사나 논문이나 책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지금 그분이 총장을 관두신 지 4년 정도가 됐는데 단 한 권의 책도 없고 단 한 편의 논문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총장일 시절에 그분이 유엔 수장으로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기사를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그런 기사가 우리 언론을 도배했지,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취재한 기사를 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3년 동안 대사를 했는데 매년 가을이면 이제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여야를 포함해서 오시는데, 국정감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유엔 외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국회의원들이 감시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의원들로부터 제가 유엔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유엔 외교가 유엔 커뮤니티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기여한 재정 기여한 돈 낸 만큼 제밥을 챙겨 먹고 있는지, 이거 물어본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 제재를 풀 수 있는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치고받고 하는 논쟁을 하다가 끝납니다. 우리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우리의 이슈 아니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엔에서는 수천 가지의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평가도 받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엔 외교 현장에서 우리가 온전한 국력에 걸맞은 외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위상이 국제 문제를 그리고 글로벌한 이슈를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다룰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6.25 전쟁을 거치고 국가 재건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 이후 전후 복구 사업에 유엔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한국은 존재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60, 70년대에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 민주화, 이거 모두 지금 유엔이 바로 구현하고자 하는 유엔의 가치입니다. 그걸 우리가 실현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단지 개도국들에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과 영감을 주는 롤 모델로서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선진국조차 한국의 소중한 민주화 산업화 경험은 국제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소중한 존재로 국제 커뮤니티에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기대한 만큼 기여를 하지 못하고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실망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제사회 인식과 우리의 셀프 이미지 사이에 큰 갭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국격을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별로 큰 그런 변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만을 수행해야 될 나라가 아니고 입은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줘야 될 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더군다나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몇 되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엔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에 도덕적 그런 어떤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모니터하고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역할과 기여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의 인식이, 사고의 양태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기대만큼 따라가고 있지 않지만 국제사회에 우리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유엔 외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 또 유엔 외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국민적인 서포트가 있으면 더 신이 나고 더 효율적이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 30여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상당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정 기여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에서 일반 예산 기여 순위가 9위입니다. 그리고 PKO 예산이라는 게 유엔 평화유지군 이 예산의 8위입니다. 명실공히 10대 재정 기여국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은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목소리 크잖아요.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도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목소리가 큽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대사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돼 그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말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서 기분 나빠서 노 한마디 하고 1시간 동안 회의장에 버티고 있으면 유엔 그 프로젝트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국제사회에 그만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노 하려면 노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스 하려면 예스를 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고 예스를 하면 그럼 한국이 뭘 어떻게 할래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관심이 있건 언론이 관심이 있건 없건 뭐 정치권이 보든 말든 우리는 가서 우리의 입장을 모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스 노도 해야 되고 때로는 건설적인 제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집단적인 어떤 노력에 우리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역할도 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외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화유지군이라는 그 활동에 우리의 인력이 얼마나 가 있냐면 지난 30년 동안 18,000명이 총 18,000명이 병력이 각종 그 분쟁 충돌 지역에 파견됐고 지금 현재에도 남수단 레바논을 비롯한 5개 임무단에서 570여 명의 병력이 근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유지 활동에서도 인력 기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기문 사무총장, 한승수 유엔 총회의장 그리고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이런 분들과 같이 유엔 시스템의 지도급 층의 인사들을 또 배출을 했고 지금 현재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임기택 사무총장 그리고 돌아가신 WHO의 이종욱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유엔의 사무차장급 차장 레벨의 언더 세크리티 제너럴이라고 그러는데 레벨의 인사들을 또 많이 배출했죠. 전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정책 사무총장의 정책 특보인데 그게 사무차장급이고 또 군축 분야의 제 동료인 김원주 대사가 또 사무차장급으로 있었고 지금 현재는 사무차장급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차장급 인사가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차장 보급은 모르지만 임기택 사무총장 런던의 IMO 사무총장 빼놓고는 유엔 본부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많은 그 지도적인 인사들을 배출을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각종 분야 뭐 국제법, 환경, 기후변화, 뭐 군축 뭐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역량으로 진출을 한 것이지 어떤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서포트를 통해 가지고 진출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물론 정부의 지원이 없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지원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이 더 큰 힘을 발휘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개인의 역량과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많은 고위직 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단계에 있고 또 우리 외교관도 유엔의 3대 핵심 축에서 그동안 리더십 역할을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유엔은 3개의 축이 있어요. 평화, 개발, 인권 이 3개가 유엔의 핵심 축인데 이 3개 분야에서 우리 동료 외교관들이 지난 10년 동안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제 전임자인 오준 대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소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과 장애인권리위원회 의장을 했고 저는 3년 동안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유엔 피스빌딩 커미션이라는 기구의 의장을 했고 또 나머지 1년은 유엔 개발계획 UNDP를 비롯한 3대
유엔의 리딩 그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개발 기구의 집행이사회 의장을 제가 하다 왔고 또 제 동료 대사인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는 UNHCR의 집행이사회 의장을 했고 그 후임인 최경림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사회 의장을 한다는 게 뭐 의사봉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자기 재임 기간 동안 그 어젠다를 세팅하고 또 프라이어리티를 각 이슈나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추진하는 것을 총괄 감독하고 지휘하는 거기 때문에 유엔의 활동을 다 지휘하는 그 꼭대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개인의 그 역량으로 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외교적인 역량이 거기에 올랐기 때문에 된 측면이 조금 약해요. 그게 이제 우리 외교의 역량의 어떤 한계인데 이게 바탕이 저변이 넓어지면은 거기서 뛰어난 인재와 또 그런 동량들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저변이 약하고 낮으면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을 배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뭐 김연아 같은 선수가 70년대에 나왔으면은 뭐 그런 선수가 배출이 됐겠어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만큼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 정도만 잘하면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거고 국력이 이렇게 낮아 있으면은 세계적인 수준을 뛰어오르려면 우뚝 솟아야 되는 거죠, 개개인이. 그래서 국가는 저는 항상 이게 계단처럼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리니어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단처럼 뛰어오르다가 한 10년 있다 보면 한국이 툭 이렇게 뛰어올라 있고 외교관처럼 이렇게 3년 단위로 해외 생활하다 돌아오면 그걸 뚜렷이 느끼게 됩니다. 잘 모르다가도 한 10년쯤 지나서 돌아와 보면 한국이 이렇게 성장해 있고 그게 축적된 어떤 역량이 한꺼번에 이게 테이크오프 한다 그러죠. 그 도약하는 그런 식으로 국력은 발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소견인데 뭐 이렇게 해서 리더십 발휘하는 그런 사례도 늘고 있고 또 유엔 시스템에 진출한 한국인 수도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87개 기구에 900여 명이 지금 나가 있는데 유엔 본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는 한 180여 명의 한국인이 나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우리 유엔에 가입할 때 제가 알기로는 17개 기구에 13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년 후에 한 6, 7배가 뛴 거죠. 그리고 관련된 기구만 따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7개에서 87개 기구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재정 기여한 만큼 챙겨 먹으려면 아직도 4배, 5배는 더 진출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유엔에서 아직 언더 레프리젠트 된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 수준의 인력을 진출시킨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언더 레프리젠트 돼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은 혜택이 있는데 베네핏이 있어서 좀 더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데 이미 한국은 적정 수준에 달하는 한국인을 진출시킨 나라로 국민을 진출시킨 나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는 받기 어렵지만은 앞으로 꾸준히 그 유엔 사무국에 진출하는 한국인도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30여 년을 이렇게 가시적인 지표, 뭐 예산의 액수, 아니면 인력 진출의 뭐 숫자 이런 통계, 객관적 지표와 통계 측면의 가시성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적 팽창의 속도전을 우리가 치렀다면은 저는 앞으로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 도약, 질적 성숙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삐 막 달려오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던 그런 질적인 내용을 채우고 또 내실을 다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바꿔야 되겠죠. 생각이 바뀌고 전략이 바꿔야 되는데 전략을 바꾸려면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2016년에 제가 유엔 가자마자 유엔에 있는 띵크탱크 인터내셔널 피스 인스티튜트라는 IPI라는 기구에 한국의 다자외교 유엔 외교의 평가를 한번 해달라는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IPI의 용역 결과 보고서의 결론은 제가 우려했던 것과 아주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인식 수준이 전략적인 목표까지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컨베닝 파워,
이 소집 능력, 회의 소집 능력, 그리고 컨비너로서의 그 능력은 괄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이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한 가지 회의나 사업을 통해서 이룩한 전술적인 성과가 유엔 시스템 전체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의 어떤 평화 번영 안보라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전략적인 목표로 연결되는 게 미흡하다. 그래서 전략적인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게 한국이 갖고 있는 한국의 유엔 외교 다자교가 갖고 있는 결함이다라는 게 그 결과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이미 제가 차관 시절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어야 결과도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인식하에 제가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질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우선 그동안 해왔던 그냥 마구잡이식 주먹구구식 유엔 외교보다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차별한 전략을 하려면 우리가 남들보다 뭘 잘할 수 있는지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가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 투입을 해서 거기서 좀 차별화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들이 못해내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외교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동료들하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모습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민주화 산업화의 경험입니다. 그것도 단기간 내 한 세대에 이룩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그런 경험인데 그거를 어떻게 프로그래머하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이슈 모든 이슈에 우리만의 개발 경험의 렌즈를 들이대고 군추민 군축, 테러, 환경, 인권, 개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의 렌즈를 들이대고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남들이 못하는 거. 미국, 영국, 일본이 하는 거 말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만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경험에 입각해서 우리만이 차별화하고 우리만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호라이zon털리, 버티컬리 찾아내는 거죠.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모든 광범한 이슈에 걸쳐서 수평적으로 횡적으로 우리만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농촌 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인스티튜션 빌딩,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우리만의 장점이거든요. 그게 횡적으로 우리가 집중 투자해서 우리가 차별화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분야고 종적으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클리셰처럼 얘기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화 경험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 브리징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돌이켜보면은 외교적 수사 구호에 그친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굳이 그런 사례를 찾아본다면은 2010년에 G20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에서 회의를 유치하면서 디벨롭먼트 어젠다를 G20 어젠다의 핵심 어젠다로 끌어올렸습니다. 개도국들이 그 국제 경제 질서가 막 무너질 때 선진국만 힘들어한 게 아니라 개도국은 더 힘들었는데 그 개도국들의 아픔, 고통을 함께 탑승시켜서 함께 개발 문제를 국제 금융과 함께 다루지 않으면은 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디벨롭먼트 어젠다를 G20 어젠다의 핵심 어젠다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게 개도국의 주장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호스트 컨트리로서 적극 수용하고 또 우리의 창의적인 노력을 겸해서 디벨롭먼트 어젠다를 G20 어젠다의 핵심 어젠다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스테이터스를 활용해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다른 거를 제가 굳이 끄집어내서 예를 들자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사례를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다자외교에서 우리의 차별화는 굉장히 힘든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교 역할 얘기만 하면 제가 떠오르는 제 경험담이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제네바에서 참사관을 하면서 인권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인권 담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적여 보다 보니까 하루는 파일 속에서 생소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띄어요. Right to Develop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발전권. 그 이전에 뭐 정치적, 시민적, 사회 관한 권리에 관한 선언, 뭐 경제사회적 권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 발전권이라는 말은 제가 외교관 생활하면서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뒤적여 봤더니 쉽게 얘기하면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먹고 살기 힘든데 인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인권을 얘기하자. 이게 이제 개도국들의 주장이에요. 그거를 중국이 앞장서서 개도국 그룹을 리드하면서 그 논의를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는 순간 이거야말로 한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전에 제 선배 동료들이 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료를 뒤적여 봤어요. 단 한 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표단의 발언을.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서울에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경위냐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 그때 뭐 전임 대통령들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뭐 인권 선진국이 된 것처럼 막 그 인권 외교를 열심히 할 때거든요. 90년대 후반에. 뭐 그래서 인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갑자기 개도국 입장에 서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선진국처럼 입장을 바꿔가지고 선진국의 앞에 서서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어서 차라리 침묵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과 개발이라는 이걸 연계시키는 이런 이슈에서조차 한국이 가교 역할을 포기한다면 어떤 이슈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부하고 의논도 없이 그냥 제가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들로부터 공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단어 하나 표현 하나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발언을 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외교 현장에서 모든 이슈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창의적인 그런 가교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엉크타드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죠. 그런데 엉크타드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시켜 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기구도 어떤 국제기구도 특정한 나라를 너는 오늘부터 선진국이야 라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는 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하나의 원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선택의 원칙입니다. 셀프 일렉션.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선진국이라 선언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국제사회에 선진국을 정의하는 객관적인 경제사회 지표는 있어요. 국민소득이 얼마가 돼야 되고 뭐 의료 수준이 얼마가 돼야 되고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도달하고 뭐 그런 것들이 IMF라든가 OECD 뭐 이런 국제기구들이 정해놓은 지표가 있죠.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서 스스로 내가 오늘부터 나는 개도국을 클레임하지 않겠습니다. 선진국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나라. 그 나라만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하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책임과 의무의 수준이 달라요. 기후변화 협상 같은 거 하면은 선진국이 부담해야 될 의무와 개도국이 부담해야 될 의무가 차별화되잖아요. 그 중간에 중진국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뭐 선도 개발국이라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선발 개도국이라든가. 그러니까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남겠다 그러면 그냥 남는 겁니다. 누가 강요를 못 하는 겁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못 받는 거죠. 한국은 지꺼만 챙겨 먹고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한 나라. 그걸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엉크타드라는 특정한 기구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도국 클레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선언을 했고 그거를 엉크타드가 오케이 그러면 선진국으로 옮겨줄게. 그게 그겁니다. 작년도 엉크타드의 결정의 의미는 국제법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 언론과 정치권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지난 정부의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죠.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그런 자격을 갖춘 나라로 취급돼 왔는데 우리 스스로 선진국임을 포기하고 선진국다운 역할을 안 한 거죠. 이제서야 그거 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사회적인 담론을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친 결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갑자기 다자 협상이 터져서 무역 협상이 터져서 한국을 무슨 농업 개방을 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해라.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열어라 할 때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게 국민적인 심층 토론과 고뇌를 거쳐서 고뇌 찬 그런 담론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에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미덥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선택의 원칙을 입각해서 우리가 확고한 국민적인 합의를 가지고 앞으로 선진국다운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취할 때 이제 비로소 저희들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전과 목표 이게 있어야 우리 외교의 유엔 외교 다자 외교의 방향성도 뚜렷해질 거 아니냐 하는 인식하에 제가 차관 시절에 외교부 동료들하고 다자 외교에 관여하고 있는 동료들과 내부 토론을 거쳐서 세 가지의 비전을 달리 얘기하면 미션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촉진자, 하나는 후원자, 하나는 선도자. Facilitator, Supporter, Initiator 영어로 치면은 국제사회 유엔 무대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에 논의되는 이슈들의 본질은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타협과 조정을 거쳐서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공통의 합의를 도출해내느냐. 그겁니다. 근데 선진국과 개도국이 충돌하는데 거기서 누군가 촉진자 역할을 할 나라가 선진국이나 개도국에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 중간에서 뭔가 퍼실리테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를 갖춘 나라, 중견국, 한국과 같은 중견국, 중진국, 또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촉진자 역할인데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역할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포기하고 이런 역할을 안 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만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국제사회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관 시절에 이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네바의 UNHCR의 최고의 대표였어요. 차관 시절에 제가 출장을 가서 그 양반을 만났는데 첫 마디가 한국은 그게 2014년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 한국은 더 이상 리저널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한국은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답게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면담 초두에 그 구테레스 최고 대표가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차관으로서 갖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 국제기구의 수장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한편 반갑기도 하고 이게 이미 국제기구는 사회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하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인권 최고 대표인 나비필레이라는 남아공 사람인데 그 대표를 만나서 면담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 구테레스 대표를 만났더니 이 양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생각하지도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던 그런 역할을 이미 국제기구의 수장, 리더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만이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후원자라는 것은 한국처럼 개도국이 선진국 문턱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 여러 가지 제약 요인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외교에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고 어디 가면 맨날 성공담만 남발한 겁니다. 석세스 스토리만 남발한 겁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국제회의 무대에서 우리나라 대표들이 한 얘기를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내 자랑한 거에 다입니다. 99%가 내 자랑하다 끝났습니다.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도전적인 과제가 뭐지, 또 어려움이 뭐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라는 실패 사례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프로그래머해서 뭐 원조 프로그램 만든 적도 없고 말로 해서 회의장에서 메시지로 한 다듬어 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건복지 분야에서 아니면 뭐 사회 어떤 무슨 여성 분야에서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는 거 자랑하다가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네바나 유엔에서 외교관 할 때 항상 서울에서 오는 자료는 다 그 팩트만 챙기고 메시지는 다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이룬 과정에서 이뤘던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 그거 다시 만들어서 보내라. 그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서울에 있는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걸 받아서 제가 그걸 다시 정리해서 그거를 메시지화해서 회의장에 가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동료들 사이에서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회의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절충을 할 때 우리가 창의적인 경험을 곁들여서 그런 것들을 돌파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면은 그게 우리가 유엔 외교를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맨날 한 패턴에 따라서 한 일 자랑하는 것만 되풀이한다면은 앞으로 몇십 년의 유엔 외교는 그냥 답보 상태로 머무를 거라는 생각이고요. 유엔의 지금 핵심 어젠다는 뭐냐면은 평화와 개발과 인권이라는 3대 축 간의 이 연계, 넥서스를 강화해서 유엔의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화시키느냐, 이게 유엔 개혁의 최고 핵심 어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우리는 굉장히 유니크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와 개발과 인권 문제를 한꺼번에 세 마리의 토끼를 지난 한 세대에 다 잡은 나라인데 그 세 개의 그 축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런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우리의 경험에 입각한 창의적인 논의를 가지고 가서 메시지로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머리를 안 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창의적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 원조만 하더라도 예전에 남수단에서 활동했던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있죠. 저 이태석 신부와 기리는 그 영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울었어요. 2번을 울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디서 울었냐 하면은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이 이게 신발을 만들어주는데 이태석 신부가 그거를 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신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한테만 들어맞는 그 신발을 만들어주는 그 마음 씀씀이, 거기에 남수단 국민들이, 남자들이 우는 겁니다. 남수단 남자들은 절대 안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남수단 남자들이 울어요. 왜 웁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정신을,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이태석 신부의 그런 노력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듯이 우리의 개발 원조도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제일 잘 아니까 낮은 자세로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풀어주는 데 도와주는 것, 그런 기본적인 발상을 가지고 원조 프로그램도 만들면은 무엇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고 환영을 받을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 지배 경험을 하지 않은 유일한 도너 컨트리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남을 지배해 본 경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좋은 미사역으로 하더라도 그 거부감이 있는 건데 우리는 바로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작해서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식민 지배에 아픈 비터 메모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환영받고 효율적인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써서 창의적으로 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선도자 역할도 개도국에서 선진국을 가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를 아니까 우리처럼 모든 이머징 이슈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든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한 그런 이슈들의 전통적인 것보다 비전통적인
그런 안보 이슈들, 오늘 제가 언급했던 그런 핵안보라든가 보건안보라든가 사이버안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그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회의를 소집한 것들이 제가 들어오는 이 세 가지 예입니다. 제가 차관 시절에는 사이버 안보, 보건 안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바톤을 이어가면서 정상회담을 했고, 핵안보 정상회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G20 정상회의 할 그 무렵에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호스트할 그 무렵에 우리가 미국, 네덜란드와 함께 호스트해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성과들이죠.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런 국제 정상급 회의를 유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회의 소집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회의 소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를 해서 그 내용을 다듬고 더 진화시키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게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척도가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좀 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적 도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런 그 내용 측면에서의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리더십 발휘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힘든 일이라는 그런 착각들을 할 수 있는데, 외교 현장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30-4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차분하게 성찰을 해서 개도국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가 뭔지, 또 우리가 받은 정책적인 교훈이 뭐고,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메시지 또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공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관행과 고정관념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모든 언행을 하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뀌면 길이 보이고, 그런 길에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신뢰라는 게 큰 자산이 돼서 더 큰 힘이 되어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생각의 틀을 바꾸고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그런 역할을 해낼 때, 그때 진정한 선진국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치 한미 관계의 균열이 생긴 것처럼 위에 사진은 보이고 밑에 사진은 한미가 찰떡 궁합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진실을 얘기하자면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뚜렷이 중당에 자리 잡고 있으면 도둑이 갑자기 변하여 집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